경제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먼저 뉴욕 증시부터 가보겠습니다. 이란, 이스라엘이 휴전에 들어가면서 이틀 정도 좀 오르는 것 같았는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런 평이 많던데 엔비디아만 눈에 띕니다. 맞습니다. 천상천하, 엔비디아 천하다라는 거예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글로벌 시가총액 1위입니다. 3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게임용 그래픽 칩 잘 만드는 회사 정도로 알았어요. 정말로 그냥 원 오브 댐. 그 이전만 하더라도 반도체 시장은 삼성전자, 인텔이 양강구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다 이 두 기업한테 줄 섰어요. 제발 우리한테 좀 빨리 좀 칩 줘. 칩 건네줘. 소품종 대량 생산을 굉장히 잘했던 시기였는데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모든 빅테크들이 엔비디아한테 줄 서 있어요. 삼성과 SK도 줄 서 있는데 우리한테 칩 달라가 아니라 우리 칩 제발 사용해줘. 이게 지금 퀄 테스트라는 게 2년째 지금 삼성전자는 희망 고문하고 있고요. SK는 여기를 잘 탔어요. 시류를 잘 타서 아직은 이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그런데 3년 전 엔비디아 주가가 얼마였냐면 주당 10달러대였어요. 2022년 10월에. 오늘 종가가 154달러예요. 15배가 올랐는데요. 시가총액이 5,200조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경제 2배 반. 그리고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한 350조 원이니까 이제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를 넘볼 수 없는 다윗과 골리앗의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기술 타이밍을 놓치니까 바로 곤두박질 친 거예요. 인텔은 더 심합니다. 인텔은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칩 하나밖에 없잖아요. 프로세서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매물로 나왔어요. TSMC한테 인텔 인수하죠라고 이제 인수 의향을 물어봤더니 거절합니다. 차라리 미국에다 공장 하나 더 짓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지금 위신이 떨어져 있는데 오늘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 제치고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바짝 올라갔느냐. 젠스랑 CEO가 오늘 연례 주총했어요. 주총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AI 시장 이제 1위였다면 앞으로는 로봇 시장,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진출해서 이것도 1등 하겠다. 포부만 밝혔어요. 전체 매출의 로봇 시장 점유율 매출이 1%도 안 돼요. 근데 지금 미국 공장 그리고 폭스콘 공장에다가 실제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좀 도입하겠다라는 얘기만 하니까 투자은행들이 갑자기 목표 주가를 높였어요. 175달러대이던 목표 주가를 갑자기 250달러. 현 수준보다도 한 20, 30% 이상 더 갑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 도대체 이 엔비디아의 기술이 뭐길래 여기 영업이익 마진이 얼마냐. HBM 하나 팔면 마진이 60에서 70% 남아요. 1,000원짜리 물건 만들어서 700원 가까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빅테크들 손님이기도 하면서 속으로 이익을 갈고 있어요. 연합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인텔, AMD,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다 삼성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넘지 못하면 글로벌 넘버 3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이제 위기감이 생겨서 앞으로 AI 칩 생태계를 두고서는 상당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보니까 그 반도체 3위 기업인 마이크론도 실적이 좋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국내 반도체 기업도 좀 혜택을 보나 영향을 받나 어떻습니까? 마이크론이 넘버 3잖아요. 네. D램 시장이 넘버 3인데 HBM 시장이 넘버 2예요. 삼성이 넘버 3로 밀렸어요. 그래서 이게 D램 3인방 중에 가장 먼저 분기 실적을 발표하니 반도체 시장의 바로 밑에 역할을 하는데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장마감 이후에 실적을 공개했는데 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고요. 영업이익도 나쁘지 않고 다음 분기 전망까지도 좋아요. 그러다 보니 시간 내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여기도 만만치 않은 게 AI 수요 덕에 매출은 37%, 영업이익은 165% 들었어요. 총 마진율이 얼마나 되느냐? 39%예요.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은 한 자릿수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늘 주가 국내 증시에 삼성전자는 주가 떨어지고 SK하이닉스는 또 신고가예요.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1% 넘게 코스피 코스닥 조정받았어요. 개인이 그나마 1조 원 넘게 사들이면서 지수 하락을 좀 방어하고 있는 태세인데 SK하이닉스는 어제도 신고가였고요. 오늘 30만 전자 육박할 정도로 강세를 보였거든요. SK하이닉스는 어쨌든 HBM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70%.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론의 실적보다 더 좋을 것이다. 2분기 실적에 1분기만 하더라도 마진율이 42%니까 이미 이제 마이크론과 조금 격차가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국내외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변수도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벼르고 있는 게 바로 반도체 관세거든요. 여기다가 관세 앞두고 빅테크 기업들이 혹시나 사전 주문을 많이 해놓은 거 아니야?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좋은데 하반기 갈수록 실적이 둔화되는 게 아니야? 이런 우려는 있지만 지금 현재 HBM을 잘 만드는 회사들 중에 SK만큼 하는 데가 없다. 삼성은 여전히 발열 문제로 그리고 소음 문제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관계로 2년째 지금 희망고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실적 차별화로 인한 이제 강세장은 좀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유일하게 어제 눈에 띄게 떨어진 기업이 테슬라입니다. 맞습니다. 왜입니까? 테슬라가 떨어진 건 두 가지예요. 일단 유럽 시장의 이제 자동차, 전기차 판매 동향이 나왔는데 5개월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판매가 떨어지고 있고 5월의 신차 판매는 28%나 1년 전과 비교해 봤더니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가 지금 이제 이 기사가 없는 무인 자율주행 이제 택시죠. 로봇 택시가 지금 미국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사고가 속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 운전 논란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10대 정도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던 탑승자들이 영상이 공개됐는데 갑자기 가다가 중앙선 침범도 하고 과속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안전 위반 장면이 포착이 되니까 이거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미국 도로교통국이 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조사에 착수하면서 오는 9월부터는 이렇게 무인 운행에 대해서는 주정부 허가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면 이게 허가가 라이센스가 취소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미운 티를 박힌 테슬라 주가는 좀 빠지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실은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 테슬라고요. 두 번째가 엔비디아예요. 그러니까 시비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다르게 반응을 할 거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미국 금리요. 트럼프 대통령은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파월 의장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 파월 의장은 무슨 소리냐. 9월 전에 금리 인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연준의 어떤 정책 목표를 두 가지로 꼽으라고 하면 하나는 물가 안정, 또 하나는 완전 고용이에요. 근데 지난달 미국의 실업률은 4.2%입니다. 환상적인 고용이에요. 완전 고용에 가깝습니다. 근데 물가는 연말 가면 아마 한 3%까지 뛰겠는데 연준의 관리 목표치가 2%예요. 점점점 멀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니까 당연히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 안정으로 해서는 긴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지금 봐라. 물가는 아직 그 정도까지도 아니고 그리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이니까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 금리를 빨리 많이 내려라라는 얘기인데 실제로 지금 미국 기업들, 유통업체들 중국산 저가로 들어와서 팔아야 되는데 관세 붙어서 들어오잖아요. 이거 관세만큼 가격 인상 못하도록 억압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 소진하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아직은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안 되고 있지만 관세는 시차를 두고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파월 입장에서는 구태여 서둘러서 금리 인하에 나설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2명의 연준 이사를 새로 신임을 뽑았어요. 뽑았더니 그 인사들이 계속해서 지금 파웰하고는 좀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 잡히면 7월에라도 금리 내려야 한다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전체 의견은 7월은 물 건너갔다. 빨라야 9월에나 가야 금리 낮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장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 얘기 좀 해볼게요. 코스피 지수 4천선 회복 얘기가 나오고 있고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은? 지난해 우리 증시 꼴찌였어요. 근데 올해 우리 증시 1등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오늘 포함해서 3일 내렸어요. 14일 동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 코스피는 29%가 올라서 전 세계 증시 수익률 1위입니다. 그런데 3천선 넘어서 3,100 찍으니까 국내외에서 코스피 더 간다. 장밋빛 전망이 본물을 이루고 있어요. 실제로 어제 하나증권의 경우에는 코스피 3 바뀐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앞자리 4천 간다라고 처음으로 얘기를 했고요.
이외에도 뭐 KB나 NH가 이제 3,600에서 700 얘기했고 글로벌 투자은행 JP 모건도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가면 3,500선까지 가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이들 증권사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 크게 세 가지예요. 지금 많이 오르긴 했다.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 증시는 저평가 상태다. 그동안 올랐던 건 뭐냐? 지금 조방원, 지주회사, 금융주, 방산, 원전, 조선 이게 많이 올랐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그동안 3년 전 최고가 한 3,300 갈 때는 삼성전자 위주로 갔어요. 근데 삼성전자 없이 가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만일 가졌다면 이미 전고점 돌파했다. 그러니까 정책 모멘텀 남아있다. 어떤 새 정부가 이제 주가 부양 정책을 내놓을 것이고 두 번째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오늘도 팔고 있지만 이달 들어서 국내 증시 4조 원 가까이 사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수급이 회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도가 이제 개선된다면 삼박자가 맞물리게 되면 코스피가 단기 조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봐서 지난해까지는 미증시가 맞았어요. 해답이었는데 빨리 국장 탈출이 뭐 나이 쉰다 지능 쉰다라고 했는데 집 나갔던 서학개미들도 사실은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장이다. 올해는 올 거라는 기대감이 더 높아지겠네요. 그런데 그게 주식시장뿐 아니라 부동산도 그런 것 같아요. 부동산, 집값 오를 거다라는 심리가 4년 만에 최고다 그러거든요. 부동산 시장은 어떻습니까? 한국 부동산원이 네. 매주 이제 주간 이제 아파트 동향, 전국 아파트 동향을 얘기합니다. 오늘 2시 엠바고가 풀렸는데 봤더니 6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일주일 만에 0.43%가 올랐어요. 이게 2018년 9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25개 구 가운데 어디가 가장 많이 올랐을까요? 성동구예요. 1% 가까이 올랐어요. 성동구가. 이 얘기는 뭐냐? 강남 3구는 사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거든요. 여기 먼저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 피한 곳, 마포, 성동구, 이제 용산구 여기가 지금 한강벨트가 뛰고 있고 그 상승세가 노도강으로 지금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강남 지역만을 묶어서 보면 주택가격 상승률은 연율로 따진다면 30%예요. 30%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물론 뭐 이렇게 과열되는 이유는 다음 달부터 대출 규제 강화되죠. 여기다가 주택 공급은 줄어든다고 하죠. 그러니까 패닉 바잉이에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느냐. 집주인이 갑자기 내놨던 매물 걷어들이고 있어요. 연초만 하더라도 서울에서 한 9만 호 정도의 매물이 있었다면 아파트 매물이 지금은 7만 건 정도로. 그리고 계약하는 당시에서 호가 올리고 있어요. 5천, 아니 1억 정도? 계약서 썼는데 그걸 또 10% 위약금 물면서 다시 해지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계약 해지에서 10% 위약금을 물어라도 지금 오히려 시세 상승분이 더 클 수 있다라고 지금 소비자들은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지금 서울과 수도권은 화끈한데 지방은 여전히 냉랭합니다. 지방의 경우는 악성 미분양, 다 지어졌는데 불까진 아파트. 이게 한 2만 6천 호 가량이 되는데 이게 지금 83%가 지방에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어떤 서울과 수도권, 지방의 양극화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마 현 정부의 최대 정책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값이 이렇게 오를 것 같고 빚내서라도 집을 사야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면 고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은행장들 불러다가 가계대출 좀 통제하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고 또 이창용 총재도 그렇고요. 5월에 금리 인하하면서 금통위원 6명한테 향후 이제 금리 전망을 물어보니 경기를 감안하면 석 달 이내 절반 정도 금리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르면 7월. 당장 다음 달 기준금리 또 내리겠구나.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대출도 계속 늘고 있죠. 집값은 천정부지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7월 금리 인상은 물 건너갔네? 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한국은행은 가계부채를 고려해서 금리나 시기와 속도를 조절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경기를 감안하면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이게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부동산 과열과 금융 안정 사이에 상당히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국정기획위원회에서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드는 대책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방향성을 제시한 것 같은데 그럼
뭘 하겠다는 걸까요? 맞습니다. 실제로 3기 신도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이제 시작된 프로젝트예요. 꽤 됐어요. 그런데 이제 순차적으로 했다면 지금쯤 올해쯤 입주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까지 입주 예정인 가구가 전무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제 수도권 외곽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방향성 맞습니다. 그럼 뭐 할 거냐? 크게 한 세 가지예요. 일단 도심 내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은 너무 많이 뛰니까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강남 3가구 용산이거든요. 이걸 더 늘리겠다, 확대하겠다라는 거고, 세 번째가 어차피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 강화되니 이걸 시행하겠다라는 건데, 세 개만 갖고 집값이 잡힐까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조차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주택을 공급한다라고 하면 지금 땅 파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렇죠. 5년, 최장 10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기존에 있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내놓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세금 무서워서 잘 내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세금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야, 당연히 집값 오른 것만큼 세금을 내야 되지라는 논리와 무슨 얘기냐? 세금 면제해줘서 갈아타게 해서 이제 좀 집값을 내리는 효과가 있으니까 후자에 좀 채점 맞추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중요한 이제 걸림돌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도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다음 달 나올 것이다. 아니 무슨 얘기냐. 이렇게 급하게 내놓지 않고 8월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